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법부 역시 사회의 양적 성장으로 인해 기능이 분리되어 조직을 형성하며 독립한 것입니다. 그렇죠. 별도의 조직을 형성하며. 고대에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다 통합되어 있었죠. 사법부 역시 정치 영역의 일부이니 국가의 통일성이 적용되지만 독립성이 강조되는 것은 객관성이 요구되며 인격의 개념이 발전하며 인권이라는 개념이 생성되고 발전한 것이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객관성이라고 하면 입법부와 다른 차원에서의 객관성입니다. 입법부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법을 찾아 성문화하는 것이니 귀납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한다면 사법부는 귀납적으로 만들어진 법을 세상에 비추어 적용하는 것이니 연역적 성격이 강합니다. 입법부가 법을 제정할 때에는 보편에 입각하여 일반화하여 만들지만 사법부가 대하는 것은 개별적 사안인 관계로 특수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법부는 개별적 사안을 다루죠. 사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특수성을 다루는 거죠. 법관의 존재는 개별적 사안에 존재하는 특수성에 근거를 둡니다. 보편성에 입각하여 획일적으로 법을 적용한다면 굳이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은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명을 연쇄살인한 유영철 사건과 실직 뒤 여러 차례 실패로 인해 좌절한 가정이 아내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이 있는데 사건마다 특수성을 간직하고 있어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한 남의 집에 침입한 범죄자가 집주인이 폭력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위 두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의 법 외에도 특수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인간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한 기능을 사회적으로 수행하는 인간을 법관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살인 사건이라도 다 똑같은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로 원칙대로 재판해야 해라는 관념은 그릇된 관념이고 원칙대로 재판해서는 안 되라는 관념은 더욱 그릇된 관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칙을 바탕으로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판해야 해가 올바른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묻지마 살인 사건이나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납득이 가는 사건이 있죠. 살인이라 해도 예를 들어서 정당방위로 폭력에 맞서다가 또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똑같이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새로 넣은 부분이죠. 또한 제정된 법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롭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도, 나아가 승리에 바탕한 제도의 의지에 반한 법이 제정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법을 만드니까 승리에 어긋난 법도 많이 제정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러한 법의 집행에 나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판관의 재량 역시 필요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성문법에 입각한 법치를 인치보다 중시하는데 그렇죠. 이는 문명의 발전함에 따라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인치와 법치를 구별하는데 인치와 구별되는 법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써니는 인치와 법치는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봐야 되겠죠. 법 역시 인간이 제정하는 것이기에 법에 의한 다스림 역시 인치에 속합니다. 그렇죠. 법은 갑자기 어디서 떨어지는 게 아니죠. 인간이 제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인치에 속하는 거죠. 법을 제정해서 다스리는 것 역시. 따라서 법치란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다스리는 것을 가리키고 인치란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다스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준을 미리 정해놓으면 판단이 수월해지고 공정을 실현하기 용이해지지만 기준을 잘못 정하면 그 폐해는 크고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참된 법치는 단순히 법의 집행과 적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참된 법치는 법의 제정 과정 역시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죠. 참된 법치라는 것은 법대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행하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의 제정 역시 그래요. 제도에 합당하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참된 인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참된 인치란 참된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국가를 다스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즉 참된 법치와 참된 인치에 이르면 법치와 인치의 구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법치 역시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인치가 되는 거죠. 넓게 보면 참된 인치와 참된 인치는 결국 같은 것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인격의 개념의 발전 역시 사법부의 독립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사법부가 독립되지 않고 행정부와 결합되어 있으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불신에 근거합니다. 이는 모든 사건에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고 특수한 사건, 주로 정치성을 지닌 사건에 한하여 이치상 올바른 것입니다. 개인이나 사적 영역에 속한 집단은 행정부와 관련된 집단과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법부는 행정부와 같은 정책 영역에 속하니 사법부의 결정이 편파성을 지닐 수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와 관련된 집단과 분쟁을 일으킨 개인이나 집단은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행정부와 결합되어 사법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의 관념이 행정부의 공직자들의 관념과 동질성이 강하면 부당한 재판을 받아 개인의 권리는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한국 역사에서도 발견됩니다. 한번 보죠. 1974년 4월 3일 선포된 대통령 임금 조치 제4호는 민청학력 사건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이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하여 비상헌법에 의해서 심판 처한다고 규정되었다. 그렇죠. 이는 1970 오늘날의 법관 다르죠. 법관이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죠. 한국에서는. 이어 1974년 4월 25일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신직수는 중앙정보부장이 되어 이른바 민청학령의 정부 전복 및 국가 별난기도 사건 배후에는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과 제1조총련계의 조정을 받은 일본 공산당원과 국내 좌파 혁신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들은 정부 전복 후 공산계열이 노농 정권 수립에 이르기까지 과도적 통치 계획으로서 민족 지도부의 결성을 계획까지 하였다는 인혁당 재건의 사건을 발표하였다. 1974년 1월 대통령 긴급조치 이후에 의해 설치된 비상보통국법에 의해는 1974년 7월 서도원, 도혜정, 송상진, 오홍선, 하재환, 이수병, 김용원, 여정남 등 8인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들 장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되고 다음날 4월 9일 비상보통국법에 의해는 8인에 대한 형을 집행하였다.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는 등 이 사건은 유신체제 하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건으로 기억되었다. 2002년 9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사건이라고 발표하였고,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도 2005년 12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가혹행위와 인민혁명당 구성 및 가입 등에 대한 조작사건을 인정하였다. 마침내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은 도혜종 등 인혁당 재건 사건 희생자 8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2010년 3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불법 공금 등에 대해 규명한 바 있다. 글쎄요. 1975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이 되었죠. 그래요. 근데 20년이 지난 뒤 뒤집혔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서. 그러면 이때 대법원은 아무 근거 없이 확정했느냐, 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좀 이런 부분을 조사해 보려면 좀 전문적인 영역이겠죠. 그래요. 이 재판을 한 이들이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파 정부에서 일어난 일인데 만약에 우파 정부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면 이제 신뢰가 가죠. 근데 2005년 결정된 거는 노무현 정부 때죠. 그전에는 김대중 정부였고. 그래요. 좌파 세력에 기반해서 들어선 정부이기에 혹시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약간 그 미심쩍은 부분이 있긴 있는 거예요. 위 사건을 보면 그리고 또 너무 오래됐기에 너무 오래된 사건을 뒤집는 게 쉬운 건 아니겠죠. 뒤집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근거가 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위 사건을 보면 증거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뒤집었겠죠. 하지만 인격의 개념이 미약한 과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재심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격 개념의 발전이 재심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심을 한 거죠.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는데 기실 그들이 존경을 받는 이유는 정의의 실현과 양적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인격의 개념과 연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여간 위사례를 보듯이 권력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의 주관이 재판에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태수나 현령과 같은 지방관을 총칭하여 수령이라고 하였는데 수령의 역할은 권농, 동사를 권장한데 말이죠. 호구증시, 징세, 소송 등이었습니다. 소송이 또 수령이 맞았다 하는 거죠. 사법기능도 맡았다 이 말이죠.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수령이. 즉 행정기능 이외에 사법기능도 수행하였으며 이는 사회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능들이 분화되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또한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이 통합되어 있을 경우 집행관이 사유사욕을 취하고자 하면 커다란 폐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동학농민운동과 같은 폭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갑오개혁 때 재판부를 행정부와 분리하는 시도가 있었고 조선 총독부 때는 재판부는 조선 총독부 소속으로 즉 중앙행정부 소속의 하나가 되어 3심 4급제 재판소를 운영함으로써 조선시대에 비해 사법부의 독립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렇죠. 조선 총독부 때는 중앙행정부 소속의 하나이긴 하나 3심 4급제 재판소가 있었죠. 사법 덜 공정성이 더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죠. 조선시대에 비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형식상으로 징후와 유사하게 된 것은 한국의 건국 후라고 하겠습니다. 새로 넣은 부분이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기능, 기소기능, 변호기능, 심판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수사기능과 기소기능을 행정부에서 가지고 있죠. 근데 원래 수사기능과 기소기능은 사법부의 기능이죠. 이러한 기능들이 사법부가 수행해야 할 기능인데 이러한 기능들은 치안 기능과 구별됩니다. 그래요. 치안은 행정부에 속하겠죠. 한국에서 기소 기능을 전담하는 검찰청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는 사법부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며 한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때 수사 기능을 경찰에게 전담시키려 했는데 이는 사법 기능과 치안 기능을 구별하지 못한 소관입니다. 그래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공수처를 설치하고 또 검찰의 한국에서는 좀 비효율적으로 수사 기능을 검찰과 경찰이 함께 진행했죠. 그래요. 그래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사 기능과
기소기능은 사법부의 기능이니까 검찰청은 사법부 소속되면 행정부에 소속되면 안 되겠죠. 사법부에 소속이 되는 거죠. 검찰청이 따로 분리돼야 되겠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우선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은 분업과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서 검찰청이 맡는 게 맞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 때 검찰 개혁한다면서 수사 기능을 경찰에게 전담시키려 하는 것은 계획이 아니죠. 무주의 소치인 거죠.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은 검찰청이 전담하고 경찰청은 치안 기능을 전담하는 것이 분업의 원리나 권력 분립의 원리에 합당합니다. 그렇죠. 사법부의 기능은 그래요. 분업과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서 독립시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검찰청이 전담하고 검찰청을 독립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검찰청과 구별되는 수사청을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가? 그렇죠.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 역시 분업의 원리와 분업의 원리에 따라서겠죠. 검찰청과 구별되는 수사청을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이는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어떤 이는 그럴 경우 제대로 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수사와 분리된 기소는 따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었죠. 이러한 문제는 지나치게 전문적인 영역이며 그 일에 종사하는 이가 아니면 알기 어렵기에 여기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 일에 종사하는 이들이 연구하고 밝힐 문제겠죠. 이러한 문제는 외부에서는 알기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방법은 뭘까? 검찰청이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고 한번 수사부와 기소부를 따로 두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요. 테스트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 그래요.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계획한다고 앞에서 언급한 3대 계획은 안 하고 그래요. 치안 기능에 수사 기능까지 전담하게 되면 그것은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거예요. 권력 분립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까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를 살펴보았는데 역사적으로 하나였던 것이 사회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셋이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셋은 정치 영역의 기능 수행이라는 통일성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가 셋이 되는 과정은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깃들여 있는 형들이 인간의 관념을 형성하게 하는 원천이 되는데 인간들은 그 형들에 함몰되어 각자가 선이라고 믿는 형을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각 인간과 함께하는 절대자가 그 형의 조공에 주관을 형성시킨 것이니 운명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항상 균형 있게 자연스럽게 진행됐으면 좋겠으나 세상은 극단과 극단이 부딪히며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극단과 극단이 부딪히며 사회적 의의 없이 많은 희생자만 발생시키며 마무리되는 사건도 역사 속에서 수없이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도입되어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국가들을 보면 단기적으로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보면 그러하죠. 그러하니 항상 무슨 일을 일으킬 때에는 양적 성장과 정의의 실현과 이어지는지 여부를 생각하며 자비와 사랑을 마음속에 새긴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요. 남은 시간은 태울과 마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여 안심경 차시정관 나와 너가 더불어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 비유법이겠죠. 차시정관한테 바르게 보는 법이다.
안신경은 뭘 가리키나요? 시간을 가리키겠죠. 그치면서 살피는 일. 어리작용을 일으켜서 어딘가는 신의 마음과 어딘가는 신의 뜻을 살피는 일. 그것이 바르게 살피는 일이다. 그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참된 뜻은. 반차자 명의사견. 반대로 하는 일은 그릇된 견해이다. 무슨 말인가요? 반대는 뭘까요? 이와 반대되는 것은 그릇된 견해이다. 그릇되게 살피는 것이다. 넉스작용을 일으키는 거겠죠. 넉스작용을 일으켜서 넉스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바르게 살피는, 그릇되게 살피는 일이다. 이 얘기죠. 여시 불가득이, 뭐 이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억지로 하려고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즉 인구 면면거지, 오래도록 지속하여 그치는 일을 계속하면, 그치는 일에 숨겨진 것은 어리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이 계지 관, 그리하면 살피는 일로 이어진다. 관이 계지이지. 살피는 일을 하면 그치는 일로 이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살피면 그쳐지고 그치면 살펴진다 이 말이죠. 어리작용을 일으키면 어떤가는 신의 뜻이 드러나고 어떤가는 신의 뜻이 드러나면 그친다. 어리작용이 일어난다. 늑시작용이 그친다 이 말이죠. 시정해쌍수, 이것이 정해를 동시에 익히는 방법이다. 차위회강, 이것이 회강이기도 하다. 빛을 돌리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데 자세히 보면 빛을 돌리는 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대부분 다 그렇게 번역하지만 돌리면서 비추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죠. 회자 지양, 이 뒤에 설명돼 있잖아요. 돌리는 일은 그치는 일에 속한다. 그렇죠. 광자 관야, 빛이라고 풀이하면 되잖아요. 빛은 살피는 일이다. 좀 말이 안 맞죠. 비추는 일은 살피는 일이다. 이러면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빛을 돌리다로 풀이하면 안 되고, 해강은 돌리면서 비추다. 이게 바른 번역이겠죠. 지불관, 그쳐서되 살피지 않으면 명의 유해 이무관, 돌리는 일은 있으되 비추는 일은 없다고 하고, 관이 부지, 살피되 그치지 아니하면 명의 유광이 무해, 비추는 일은 있으되 돌리는 일은 없다고 한다. 알아두거라. 그런데 정해쌍수라 했죠. 어리작용이 일어나면 절로 비추는 일이 이루어지죠. 어떤가는 신의 뜻이 드러나죠. 어리작용이 일어난다는 말은 그친다는 얘기인 거죠. 너스작용은 그친다는 말이죠.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담겨 있는 것은 뭔가요? 한 가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혹은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뜻을 보겠습니다. 어리작용을 일으켜 어떤가는 신의 뜻과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이다. 그래요. 직어는 안심경으로도 표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안심경, 혹은 회광. 이와 반대로 넉스작용을 일으켜 넉스의 뜻을 마음에 드러내는 일은 그릇된 길이다. 어리작용을 일으켜 어떤가는 신의 뜻과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살피는 일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어리작용을 일으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가는 신의 뜻과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 그 어리작용을 일으키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리작용이 일어나면서 해가 되는 거죠. 어떤가는 신의 뜻이 드러나는 거죠. 쉽게 하는 방법은 뭔가요? 마음속에서 어떤가는 신의 뜻을 드러나게 하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그래요.
그 어떤 간의 신의 뜻이 다 간직된 글을 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되겠죠. 그게 쉬운 방법인 거예요. 또한 어떤 간의 신의 뜻과 어떤 간의 신의 마음이 드러나면 넉수작용을 거치고 어뢰작용이 일어난다. 이것이 선정과 깨달음을 동시에 수련하는 방법으로 알려진 정해상수이다. 즉 정해상수는 별도의 두 개의 방법이 존재해 따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익히는 것을 가리키며 정해상수가 곧 돌리며 비추는 일을 가리킨다. 돌리는 일은 그치는 일에 해당되고 비추는 일은 살피는 일에 해당된다. 그쳐서되 살피는 일이 없으면 돌리는 일은 있으나 비추는 일이 없다고 하고 살피는 일은 있으나 그치지 않으면 비추는 일은 있으나 돌리는 일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돌리며 비추어지고 비추어지면 돌려지는 법이기에 어느 것 하나가 결여되어 있으면 제대로 그친 것도 아니고 제대로 비춘 것도 아니다. 즉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명심하거라.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